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서 한 20여 년 가까이 일을 했고요. 주되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주로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모 생협에서 지역 생협에서 감사로 한 5년 정도 활동하면서 협동조합이 대략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이해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이해라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경험을 나눠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이해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랫폼이라는 말을 저희가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처럼 쓰고 있는데 간단하게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두 번의 강의에서도 플랫폼의 개념이라든지 혹은 역사 그리고 플랫폼 협동조합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봤고요. 앞선 두 분이 충실한 강의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그때는 사실 기차 여행을 많이 할 때니까 플랫폼 하면 흔히 떠오르는 게 기차역의 승강장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공간 내에서 뭔가 계속 그 플랫폼 내에서 사람들이 오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행위 혹은 들이 발생하는 곳, 이런 정도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물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한계 하에서 플랫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정해진 시간에 기차가 오고 정해진 시간에 가야만 기차를 탈 수 있고 혹은 조금 더 일찍 도착을 해서 기차를 타기 전에 간단하게 요기를 한다든지 행위를 우리는 정해진 시공간의 제약에 의해서 플랫폼 내에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70년대, 80년대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플랫폼이라기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의미에서의 플랫폼 개념으로 많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에 보면 컴퓨터 시스템에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구동 가능한 하드웨어 구조 또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의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열심히 잘 쓰시지만 뭔가 이런 컴퓨터 관련된 용어가 나오면 조금씩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간단합니다.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PC의 물리적인 장치인 거고요. 그 물리적인 장치가 구동이 되게 하려면 물리적인 장치 위에 얹어지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안드로이드 계열의 폰을 쓰시면 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운영 체계가 되는데 그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죠. 흔히 말하는 앱이라고 하는 게 하드웨어, 안드로이드 그 위에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 위에서 구동이 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게 됩니다. 애플 계열의 핸드폰 같은 경우는 다른 OS, iOS라고 하는 아이폰만의 OS 위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의 의미로 오랜 동안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불리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그 위에 얹어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나 오토 플랫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로 훨씬 더 많이 불리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지만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 아마존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 중에 하나이죠. 그 부분들은 결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체계를 더 넘어서서 그 위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됩니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도 필요하지만 플랫폼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그 서비스를 향유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들
이라고 하는 양쪽에서의 요소가 플랫폼을 완성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초에 어떤 서비스가 론칭이 될 때는 개념적으로는 어떠한 서비스 프로바이더 혹은 어떠한 유저도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비어있는 소프트웨어 구조이겠죠. 물론 뭐 배달의 민족처럼 어떤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최초에 기본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플랫폼 사업자가 구축하기도 합니다. 개념적으로 그렇게 양쪽에서의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사실 소비자가 존재하고 이들이 플랫폼 위에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플랫폼이 끊임없이 커져나가는 형태라고 하는 부분이 플랫폼을 규정하는 부분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은 전통적인 형태의 공급 체계입니다. 오른쪽은 지금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새로운 공급 체계인 거죠. 예전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단선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게 개발이 되고 이걸 기획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상품 기획을 해서 소싱을 하고 제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을 어딘가의 유통 채널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그 배포된 유통 채널에서 소비자들이 쓰는 과정에서의 애프터 서비스와 같은 고객 지원 서비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던 게 플랫폼 이전 시절의 서비스 유형이었습니다. 이런 서비스 형태에서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입이 되면서는 시간적으로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획하고 유통에 흐르는 일련의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생산과 실행,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 플랫폼의 유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건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논의되지만 기술이 잉태한 새로운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플랫폼 기업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플랫폼 기업이 영위하는 비즈니스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특정 기업군, A라는 기업은 A 방면에서 사실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B 기업은 또 다른 산업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IT 기술 기반의 초연결 사회가 됨으로써는 사실은 기업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파괴되고 하죠.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기 자동차를 파는데 AI 주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픈해서 공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이게 뭐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냐, 플랫폼 기업이냐에 대한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을 때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마트 빌딩이라든지 스마트 에너지망이라고 하는 스마트 그리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유 자동차 서비스 등등 배달 서비스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 모빌리티,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실은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생활하는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IT 기술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앱에서 건강관리하는 앱들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조깅을 했을 때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져서 또 하나의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실제로 출근하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퇴근하는 과정, 하다못해
저녁에 뭐 회식 같은 걸 하고 뭐 택시를 부를 때나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에 이미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정한 영역에서의 국한되는 형태가 아니고 무한 확장하는 형태, 그리고 그 스케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커져나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야기를 해보면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형용모순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건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혹은 플랫폼 기업과는 다른 형태로 사실은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일련의 흐름인데, 실제로 플랫폼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사이즈로 커져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특성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규모만큼의 사이즈, 원하는 규모의 영역 안에서의 비즈니스 한계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특정 분야에서는 결국은 거대 플랫폼 기업과 제한적으로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규모가 작은 협동조합 형태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고민들이 저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협동조합이 가져야 되는 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엑슨모빌이라고 하는 회사가 다우존스의 지수에서 빠지는 뭐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석유 관련된 정유 기업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언론에 많이 기사화가 됐었습니다. 보시는 거는 2009년도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글로벌리 1위에서 10위까지의 기업, 그 다음에 2019년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소모빌이 2등이었죠. 정유 관련된 기업들이 상단에 있었고, 월마트, 오프라인 유통의 절대 강자인 월마트가 6위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회사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여러분들 아시는 구글의 사실은 지주회사, 모 회사가 사실은 알파벳이라는 법인이고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리바바, 텐센트 등 포함해서 전부 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상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전통적인 제조나 유통이나 석유 시대의 기업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플랫폼 기업의 가치가 높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커버하고 있는 시장의 사이즈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만큼 크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기업들이 전통적인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던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기업의 위기가 자동차 기술의 진전이라고 하는 측면의 내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창출되는 게 아니라, 공유 비즈니스,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의 플랫폼 기반 위에 자동차를 더 이상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원하는 만큼 쉐어하는, 필요할 때 빌려 쓰는 형태의 비즈니스로 변모되면서 다른 자동차 산업 바깥의 변수로 인해서 오히려 위기 상황이 도래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플랫폼 기업이 있습니다. 일단 해외에서의 플랫폼 기업하고 국내에서의 플랫폼 기업을 조금씩 리뷰를 해볼 텐데요. 로고만 봐도 익숙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비스 마켓플레이스라고 여기서 규정을 해놨는데 흔히 말하는 공유 서비스죠. 공유 서비스.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같은 사실은 우리 집에 남는 방을 쉐어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물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뭐 당초에는 그렇게 출발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유 숙박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죠. 바로 밑에 보시면 아마존 이베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마켓플레이스 이고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라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훨씬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도 실은 그들이 오랜 동안 쇼핑몰을 영위하면서 터득한 트래픽들을 분산 처리하고 하는 기술들의 기반 위에서 사실은 펼쳐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존 하면 사실은 잘 IT 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쇼핑몰 혹은 직구할 때 사용하는 사이트들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 실은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전통적인 IT 서비스 기업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팔 같은 결제 솔루션 서비스들, 그다음에 뭐 보시는 것처럼 SNS, 페이스북, 링크드인 뭐가 같은 기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플랫폼 기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맨 밑에 보시면 그 스카이프라든지 위챗 같은 채팅 베이스의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면서 뭐 한번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뭐 엄청난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하여간 러시가 있었습니다. 뭐 1억을 뭐 하고 한 주를 받았다는 뭐 이런 얘기 저도 거쳐 들었는데 그 채팅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간단한 가치를 가지고 절대적인 사이즈의 유저를 모아서 그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론칭하고 있습니다. 뭐 선물하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하죠. 그리고 카카오 계열의 다른 서비스, 뭐 카카오 뱅크라든지 모빌리티 이렇게 연계하면서 채팅을 통해서 관문으로 열었지만 실제로 그 사이에서 우리의 일상 영역의 거의 모든 부분에 카카오 계열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공시 사이트에 가서 카카오 계열사가 몇 개인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몇 개쯤 될 것 같으신가요? 그 확인을 해 보니까 카카오를 제외한 자회사만 96개, 카카오 모회사인 카카오를 포함하면 97개의 계열 회사를 카카오가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카카오 게임즈 한 곳이 상장했는데 그 정도에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2조가 좀 안 되는 형태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히는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모든 비즈니스를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얼마 전에는 보니까 골프 공도 만들었습니다. 카카오가 다양한 뭐 골프 관련된 그 예약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심지어 자체 걔네들 그 뭐죠?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골프 공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하나의 서비스에 국한해서 절대적인 부가가치나 사이즈를 만들어내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장해가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를 교환해주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iOS나 안드로이드처럼 제조 기반 위에 얹어져서 소프트웨어를 얹고
그 플랫폼 위에서 새로운 다양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활동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형태가 오른쪽에 보시는 기본적으로 제조사 베이스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드웨어 기업이 소프트웨어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iOS라고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마켓, 앱 마켓까지 다 이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애플폰, 아이폰이 갖는 사실은 부가가치, 심지어 이네들은 중간 유통상을 통해서 유통하는 게 아니라 거의 D2C, 다이렉트 커스터머하는 직판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해마다 사실은 뭐 연말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삼성 갤럭시 폰 계열의 어떤 수익 구조보다 아이폰이 훨씬 더 좋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순하게 물건이나 소프트웨어를 파는 형태의 비즈니스보다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국내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한번 쳐다보시면 내 폰에 몇 개 있는지 한번 세보세요. 30개 이상 있으면 그래도 뭐 스마트폰처럼 쓰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깔려 있는 거 말고 여기에 있는 아이콘들 중에 그래도 내가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앱들을 이용한다라고 보면 내 스마트폰은 핸드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개 세기 바쁘신 분들도 더러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쇼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자주 이용을 하고요. 쭉 이용을 하십니다. 뭐 금융 관련된 앱들도 이용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요새는 그냥 단순한 쇼핑 사이트보다는 스타일 쉐어라든지 이런 형태의 뭔가 쇼핑을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형태의 앱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트래블에 보면 야놀자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형태인데 실은 호텔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예약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예약 서비스들을 제한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모텔이라고 하는 그 숙박 업체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 있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쪽 비즈니스에서 가장 페인 포인트가 뭐냐면 공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비어있는 방을 사실은 정가 10만 원인 방을 2만 원 팔면 2만 원을 버는 건데 그대로 묵히면 사실은 매출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사실은 그런 업체들한테 공실률이 최소화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전국의 상당수의 어떤 숙박 업체들이 야놀자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자신들의 비즈니스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순식간에 쏠리게 됩니다. 근데 이쪽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단순히 지금은 예약 서비스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업체들이 필요로 한 다양한 소모품들에 대한 공급, 당연히 야놀자의 바잉 파워가 커지니까 더 질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고 그렇게 사이즈가 커진 거죠. 그 다음에 숙박업소에 대한 리모델링, 노후화된 숙박업소들에 대해서 컨셉을 잡아서 리모델링하는 비즈니스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직영하는 호텔들을 다양한 컨셉의 호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리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업체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M&A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출발은 그런 어떤 해당 그 비즈니스에서의 어떤 빈 곳을 적절하게 집중해서 진입을 했지만 지금은 여행과 관련된 전체적인 문화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야놀자와 카카오가 특정 분야에서 경쟁 관계가 이미 되고 있고 될 날도 머지 않은 거죠. 결국은 이제 각각의 출발은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비즈니스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특정 영역에서는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그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화두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큰 이슈는 배달의 민족의 합병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회사가 합병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의 사실상 100%, 그 외 업체들의 점유율이 워낙에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100%를 점유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요기요를 소유한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업체는 이제 독일에 소재한 업체인데요. 재작년에 두 업체가 엄청난 출혈 경쟁을 했습니다. 서비스를 둘러싼 경쟁이라기보다는 승자 독식의 플랫폼 서비스 특성상 돈 싸움을 한 거죠. 쿠폰 주고 할인해 주고 광고하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생존하기 위한 경쟁을 한 게 아니라 경쟁자를 쓰러뜨리기 위한 전쟁을 한 거죠. 누가 더 오래 버티나. 그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은 사실은 엄청난 투자 재원으로부터 나온 엄청난 형태의 마케팅 비용의 지출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실은 국내 배달 서비스를 선점한 배달의 민족을 추월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태고 양 회사 다 이렇게 하다가도 둘 다 죽겠다라는 가정하에 사실은 이른바 빅딜이 일어난 겁니다. 국내는 사실은 이제 배민 중심으로 통합을 하되 서로 경쟁하지 않는 구조를 인수합병에 의해서 만들고 배달의 민족 경영진들이 딜리버리 히어로의 동남아 진출을 리딩하는 형태의 주고받기 형태의 딜이 나온 거죠. 실은 그런 경쟁 과정에서 과연 추가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받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플랫폼 기업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별하게 서비스의 질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측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그 쿠팡 이츠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배달 서비스들의 진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흔히 아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들도 진출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조금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플랫폼 협동조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면 배달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는 사실은 뭐 흔히 말하는 요식업이라고 하는 크고 작은 업체에 소속되어서 배달을 하시던 분들이죠. 사실은 환경이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에 소속되어서 배달을 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중국집에서 배달하시는 분들 예전에 다 중국집에 고용돼서 뭐 이렇게 다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바깥에 있는 그 라이더 공유 서비스라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사실은 건 바이 건으로 수당을 받는 형태의 비즈니스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고용 형태로 보면 어딘가에 정규 형태로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이게 고용 조건이라는 게 좀 후퇴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예전에 어느 정도는 그 환경이 좋지 못한 그
작은 업체에 소속되어서 좀 일을 할 때보다는 사실은 자율성이 좀 넓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더 입장에서 보면 최근의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감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의 질서에 대한 균열이고 혁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우리가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로 이야기를 할 때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기존의 질서 혹은 기존의 어떤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파괴적인 혁신 과정에서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좋아지는 게 있는 반면에 새로운 어두운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전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단지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들이 어려워졌죠. 상가수첩이라고 하는 이게 특정 회사의 브랜드였을 텐데 지금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많이들 도시에서는 살게 되는데 이른바 로컬 광고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체한 게 배달의 민족입니다, 실은.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배포되는 다양한 형태의 광고 책자 혹은 광고 전단지 이런 부분들에 의존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주로 배달을 시켜 먹고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럴 때는 우리의 선택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껏해야 우리 집으로부터 아주 넓어야 아주 멀어야 반경 1km 안에 있는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은 업체들이 마케팅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랬는데 배달 서비스가 나오면서부터는 이 반경이 조금 넓어졌고 그리고 기존에는 배달 서비스를 영위하지 않던 많은 식당들이 배달 서비스가 체계화되고 넓어짐에 따라서 배달 서비스 안쪽으로 진입해서 기존에 파괴되는 영역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더 커지고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러면 누가 보느냐? 사용자가 보느냐 혹은 그쪽에서 콘텐츠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볼 거냐 플랫폼 기업이 보느냐 이런 측면에서의 논란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이 가져왔던 일시적인 좀 혼란 이런 부분들에는 다양한 형태의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소규모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보는 형태로 생각하고 배민은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었던 건데 사실은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혜택을 봐왔던 매출의 혜택을 봐왔던 업체들은 적정한 규모의 자본력이 있으면서 충분한 어떤 배달 대응을 해낼 수 있는 사실은 사람 혹은 조리 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사실은 배달앱 등을 통해서 가장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었던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체계 개편이 이런 배달의 민족을 가장 활용을 잘 하던 업체 쪽에 데미지가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이게 수수료가 높냐 낮냐 이런 논란을 불러왔었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플랫폼 기업이 걷어가는 수수료에 비하면 일반론적으로는 배달앱들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결코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료라든지 혹은 그 원재료 값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사실은 압박을 받아오던 차에 사실 수수료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었죠.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존재했던 비즈니스 관계에서 혜택을 보던 쪽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고 그 줄어든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사용자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해 주면서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단지가 없어지니까 냉장고가 앞에 붙어있던 그런 종이 자석으로 붙어있던 그런 전단지들도 사라진 거죠. 냉장고 문이나 이런 게 깨끗해지고 실은 어플리케이션 안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가 들어오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사실은 배달의 민족이 처음 출발할 때 듣기로는 일산 어딘가에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전단지를 다 수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잘 모으고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사실 유저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하는 형태의 가치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선의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가 존속할 수 없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 거창한 무언가로부터 시작한 것 같지만 대개의 성공한 플랫폼 기업들이 보면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의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들에 집요하게 주목을 해서 그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지점에 초기 단계에서는 대단히 많이 집중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초기 단계에서 사실은 이러저러한 어떤 마일스톤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확장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최초에 진입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사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은 우리가 뭐 아마존 하면 미국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전자상거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몇몇 마켓플레이스들이 점유율을 사실 나눠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에 속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보시는 그래프가 아마존의 연도별 매출 그리고 성장률입니다. 전년 대비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가 매출인데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빌리언 달러니까 10억, 100억, 2,800억 달러 19년도에는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신장률은 뭐 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해마다 20% 정도는 최소한 성장을 한 거죠.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영업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은 2014년도까지 거의 안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느닷없이 12%, 120억 달러, 145억 달러 이런 형태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아서 사실은 그 마진으로 올라간 매출, 이익, 영업이익도 있지만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극대화되는 과정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는 압도적인 스케일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오는 다양한 사업 기회, 그리고 확보된 유저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나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A라는 유저가 가처분 소득을 뭐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내가 그런 부분에서 나의 유저의 행동 특성들을 파악해서 사실은 그가 소비나 문화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안해서 최대한 우리 쪽에서 많이 머무르게 하고 우리 쪽에서 많이 소비하게 하는 형태의 플랫폼 기업의 특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기순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역시 2018년, 19년에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20년을 버틴 거죠. 20년을 버티고 선투자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투자라고 하는 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과연 그러면 플랫폼 협동조합은 사이즈가 작다는 걸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만큼의 세월 동안 우리 버티고 우리의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영위해낼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플랫폼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비즈니스를 설계하기 이전에 되뇌어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존속 가능해야 사실은 뭐 구성원들한테 뭐 사실은 비전을 줄 수 있고 한 건데, 사실은 대부분의 뭐 플랫폼 협동조합을 떠나서 협동조합 형태의 비즈니스가 대개의 경우 선한 의지로 하지만 사실은 지속 가능한 측면, 그 다음에 충분한 가치를 창출해 내느냐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기존에 사실은 다른 일반 기업들에 비해서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협동조합, 특히나 플랫폼 협동조합 비즈니스의 출발점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제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의 시간 혹은 자본 혹은 인적인 자산을 누가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에 이어서 일단은 누가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죠. 통상적으로 협동조합은 결국은 조합원들의 십시일반 투자에 의해서 돌아가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출자금의 형태이든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조합원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형태이든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앞선 시간에 보신 것처럼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통상 영위해왔던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형태보다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의 허들을 추가로 넘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크게 띄워. 사이즈가.
그 구글이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를 확대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뭐 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순서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요. 99년도에 뭐 95년도부터 쭉 해서 2015년까지 나와 있는 맵인데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표를 이 표 그래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how to read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 거는 인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자체적으로 론칭한 서비스입니다. 오거나이징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개발해서 론칭하거나 혹은 솔루션을 사서 특정 업체를 인수해서 그거를 구글의 서비스로 바꿔낸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도 구글이 은근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매스컴을 많이 탔던 건 사실은 구글 글래시즈 해가지고 사실은 안경을 끼고 있으면 그 친구가 거의 뭐 내비게이션 역할도 하고 뭐 이런 형태의 구글 글래시즈나 구글 TV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걸 좀 같이 보는 게 왜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과연 플랫폼 협동조합이 구글을 이길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이제 구글은 기본적으로는 IT 서비스나 솔루션 기반의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 실물 상품을 판매하는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그냥 친근하게 이용하고 쉽게 이용을 합니다. 이제 구글은 생각보다 엄청난 솔루션이나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나 솔루션들을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체 서비스 개발 혹은 인수 후 서비스를 구글에 내재화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사실은 뭐 애플도 애플이지만 사실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인수해서 구글 서비스로 내재화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죠. 한번 쭉 살펴보시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글 캘린더 저는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번역도 많이 씁니다. 최근에는 사실 네이버가 개발한 파파고가 한글과 관련된 번역에서는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모든 언어에 대해서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웬만한 PDF를 업로드하면 PDF에 나와 있는 문서들도 순식간에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제 데스크탑 리서치를 대단히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양한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거나 할 때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고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사실은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꾸는 다른 나라의 언어의 자료 기껏해야 영어를 띄엄띄엄 사실은 해석하거나 정도인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다양한 원문들도 그 대략의 의미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은 우리가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체크아웃 같은 경우 결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구글이 인수를 한 거죠. 인수를 해서 사실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글이 한 것 중에 이제 잘 안 되거나 혹은 적거나 이런 서비스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들이나 서비스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글이 접근하지 않은 비즈니스가 거의 없다시피 한 부분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러면 구글이나 혹은 뭐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기업과 뭐 대결 혹은 대항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과연 유수의 플랫폼 기업과 전부는 아니더라도 극히 일부의 영역에서 우리가 과연 경쟁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질문을 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여 전에 경기도에서 공공배달앱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업적인 배달 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소 영세한 사업자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공공이 개입해서 사실은 그런 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게 충분히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는 전제하에 출발을 한 프로젝트이죠. 경기도는 사실 공공 배달 앱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직접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형태로 접근을 한 반면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정한 요건, 뭐 제로페이와 연계하고 2% 정도 되는 수수료 정책을 수용하는 다양한 배달 앱들을 서울형 뭐 공공 배달 앱 일종의 인증 같은 형태로 해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배달앱의 공익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조금은 접근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공공 배달앱을 제대로 집중해서 양성을 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사실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과연 공공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후발 사업자들이 선점한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환경을 최소한으로 조성해 줌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공익적인 가치를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하는 조금은 다른 접근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정된 경기도 공공배달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종 선정된 회사들의 면면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사가 NHN 페이코라고 하는 결제사가 제일 앞에 이제 주간 사업자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요. 각각의 이제 그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20개가 넘는 사업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중개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업체들로 배달이 들어오게 되면 업체에서 이걸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배달만 해주는 업체 쪽으로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배달 중개사라고 하는 부분은 배달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사업자를 말하는 거고요. 포스는 뭐 사실 뭐 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저희가 흔히 신용카드 결제하는 그 단말기 딱 하게 되면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포스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사는 이 공공배달앱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면, 사실은 이제 그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민감한 층이 저희가 흔히 알만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사실은 중소 사장님들이 수수료 부담이 제일 솔직히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동네에서 잘하는 집에서 시켜 먹기도 하지만 들어서 알만한 프랜차이즈에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문이 동네에 가까운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가서 이 가맹점주들한테 사실은 2중고, 3중고가 되는 형태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본사 같은 경우에도 전체 매출 중에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가맹점주들이 사실은 계속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각각의 중소사업자들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도 배달앱을
어찌 보면 뭐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 위협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기도가 주도하는 공공배달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들어서 알만한 가맹점들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사실은 대응해야 되는 그리고 좀 이런 위협 요소를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고요. 공공배달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상당 부분의 업체들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구축되고 이게 늘 업데이트되고 하는 부분이 운영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이 공공배달앱의 협력업체로 끌어들인 부분들은 공공배달앱의 성공 가능성을 조금 좀 높여주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비스 공급자와 유저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선순환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 그 다른 선발 배달앱에 비해서 단기간 내에 유의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1차적으로 아마도 공공배달의 성공 요소,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는 공급자와 사용자라고 하는 아주 덩어리가 있지만 공급자가 단일하지 않죠. 그리고 사용자도 단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자와 사용자 중 통상 공급자를 선순환시켜서 유저를 끌어들이는 형태로 하죠. 왜냐하면 공급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돈과 시간을 들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있어야 사실 유저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통상 이제 공급자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정교하게 먼저 구축하게 되는데 이 공급자라고 하는 게 단일하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배달앱에도 굉장히 많은 형태의 그 공급 채널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내에는 이 단일한 것 같지만 균질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 플레이어 각각의 니즈를 분석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해서 녹이는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공급자 플레이어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그들의 플랫폼 내에서 활동을 하게 해주는 요소, 가치 이런 부분들을 플랫폼이 반드시 제공해 줘야 플랫폼이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압도적 규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압도적 규모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 그 분야 시장의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해당 분야에서는 1위 사업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소박하게 우리는 월 1억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도의 스케일로는 안 되는 거죠. 월 100억을 하겠다고 해도 1억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조합형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규모보다는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향유하게 되는 다른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의 접근으로는 사실은 일반적인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달 대행이 되게 많습니다. 그 여러분들 뭐 길에 다니시다 보면 나는 배달앱에서 시켰는데 사실 라이더는 뭐 다양한 분들이 오시죠. 그래서 보면 그 오토바이 뒤에 배달통에 보면 뭐 다양한 배달 대행 업체에서 라이더 분들이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특정 업체 이름을 뭐 제가 업체를 거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인성데이터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퀵 서비스 플랫폼을 IT적으로 이 서비스해주는 회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퀵 서비스의 큰 회사 3군데가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퀵 서비스 매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네트워크에 IT 서비스만 대행하는 회사가 인성데이터라는 회사인데요. 영업이익률이 40%, 뭐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퀵 서비스 기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통 일들을 하시냐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출근하시겠습니까? 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근을 딱 하게 되면 퀵 서비스 물량을 받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탭을 하는 순간 1,000원의 수수료가 나갑니다. 출근 도장 찍는데 1,000원을 딱 받는 거죠. 그리고 건을 받을 때마다 건당 수수료 받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가 가장 크다 보니까 퀵 서비스 하는 기사분들은 그 가장 큰 네트워크에 라이더로 하나 등록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 조금은 규모가 작은 특정 지역만을 커버하는 또 퀵 서비스 업체에 또 내가 한 군데 등록을 해 놓고 주택의 일감이 나오는 뭐 그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무실에 또 이렇게 내가 등록을 해 놓고 오더를 받아서 퀵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아무리 높아도 결국 나한테 일거리를 주는 플랫폼을 위주로 사실은 퀵 서비스 하시는 노동자들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배달앱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바쁠 때는 주문이 가장 많이 오는 앱만 켜놓고 나머지는 배달 안 받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문이 들어오는 통로가 다양해 버리게 되면 나는 사실은 내가 다 요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서 동시에 오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하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되는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수료를 일단 낮게 할 거야. 그러면 오겠지.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A라는 플랫폼에서는 하루에 못해도 10건의 오더가 오고 우리가 만든 플랫폼은 오더를 한 개 뿌려주기 바쁘면 수수료가 아무리 낮아도 총량에서 절대적인 가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초기에는 뭐 일정 기간 경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기는 힘들어집니다. 예, 뭐 제가 좀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서 제가 얼굴은 안 가리고 저도 인터넷 요 퀵 서비스 협동조합 창립총회 블로그 안에 있는 사진 제가 가져봤는데요. 요 퀵 서비스 협동조합은 플랫폼화 되지는 못하고 실제로 별도의 퀵 서비스 작은 회사 하나 정도를 운영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사의 형태 혹은 조합의 형태로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저희가 흔히 아는 뭐 특정한 번호를 하나 가지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그냥 퀵 서비스 회사 중에 하나의 형태로 퀵 서비스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퀵 서비스 협동조합이 플랫폼 협동조합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하는 형태로 가져가 보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직접적인 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로서가 아니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서비스 사업자들한테 새로운 혜택을 줌으로써 기존 사업자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것이 뭐 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로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도입하지 않고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운영만 가지고는 사실은 존속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류가 아마 될 건데요. 실제로 배달 앱이 어떤 형태로 가치를 창출하냐면 사실은 그 사람의 행태, 그간의 배달 데이터, 나이 뭐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구매를 자극하는 형태의 푸시를 하죠. 이 사람의 기호, 뭐 치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양한 소스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기호가 다 드러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스케일이 되면 사실은 그 간에서 오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 데이터만으로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해주는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차 산업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플랫폼의 활성화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자체적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끌고 가기에는 상당 기간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만 해주는 뭐 인공지능 회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핵심 가치로 해서 내재화할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 우리가 기술적으로 도저히 접근이 안 되는 요소들을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나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는 플랫폼 이용자들한테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상태에서 제한된 역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고 그런 면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흔히 이야기되는 AI, 뭐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혹은 시큐리티와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제한적이지만 내재화하고 어떤 부분들은 더 유용한 제3의 서비스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의 문제겠죠, 결국. 뭐 아쉽지만 우리가 뭐 당장 맘 같아서는 누구든 맞짱을 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시장 틈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플랫폼 기업의 특성 중에 하나는 너무 작은 시장은 쳐다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는 시장이 작아서 사실은 투자 대비 투자 회수 이런 부분들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부분에 상대적으로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인성 데이터와 같은 업체도 실은 킥 서비스 쪽에서의 필요한 IT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된 큰 규모의 IT 회사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사실은 아주 작은 영역에서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면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춰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낸 업체입니다. 그런 것처럼 플랫폼 협동조합이 가야 되는 방향도 실제로 큰 규모의 회사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충분한 대기 수요가 있고 그 대기 수요가 있는 마켓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마켓에서 마켓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우리가 잘 모아서 조정할 수 있는 경쟁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IT 서비스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깊은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이 제가 보기엔 플랫폼 협동조합 비즈니스의 성공의 첫 번째 요소일 거라고 봅니다. 틈새에 주목하고 시장이 작다고 해서 그 시장 자체를 찬찬히 뜯어보고 깊이 있게 보는 부분들을 소홀히 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는 설령 큰 규모의 사업자가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어디 한번 해보라 그래, 이럴 정도로 자신감 있게 서비스를 설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오라 이 과장이 괜찮네라고 체계적으로 진입하는 순간 저희가 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사실은 뒤처질 가능성이 대단한 작은 시장 주목해서 보되 실제로 그 시장 자체를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임팩트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 벤처 투자 열풍이고 사실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투자해서 자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투자로 인해서 뭔가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효용이 높아지는 부분들을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투자를 임팩트 투자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관련된 투자라든지 최근에 기후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임팩트 투자 펀드라고 하고요. 투자 회사들 중에는 임팩트 투자만을 목적으로 한 펀드들을 조성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조합원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고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영위해 왔던 게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면 플랫폼 협동조합이나 플랫폼 기업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임팩트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벤처 캐피탈이나 임팩트 투자 펀드들을 잘 활용하고 그런 펀드들의 투자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비즈니스 완성도를 갖추는 과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오늘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주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그 부분은 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지속 가능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한데 온천수가 한 바가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끓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충분한 정도의 확대될 수 있는 비즈니스로 가치가 있느냐. 예를 들면 A 하나 성공하고 나서 확장성이 전혀 없어서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규모가 작아지는 형태로 소멸해 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고려해야 됩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플랫폼 기업이 지속적으로 확장하려는 특성들이 있고 그 플랫폼에 일단 들어온 유저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형태, 물론 특색은 있겠지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 협동조합에 들어온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비자, 그런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나 가치의 확장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 비즈니스를 고도화하고 디벨롭하는 그런 과정, 훈련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게 제일 어렵죠, 실은. 네. 대부분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좀 성공적으로 진입을 해서 벤처 캐피탈을 찾아다닐 때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기본은 되어 있는데 좋은 분들을 모셔오려고 하니 어렵습니다. 투자를 해주시면 저희가 시설 투자를 어떻게 하고 지금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면 10명의 개발 인력을 보강을 해서 어느 기간 안에 플랫폼 2.0 버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모가 갑자기 커지다 보니 다양한 매니징 인력들, 인사, 총무, 회계 분야에 전문성 있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로 한데 이런 분들을 선행해서 유치하려고 하니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투자를 해주시면 얼마는 좋은 인력들을 모셔오는 데 쓸 것이고 얼마간은 마케팅하는 데 쓸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받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대표님을 만났는데 투자를 받았답니다. 투자를 받으셔서 그동안 어려워서 한 2억 정도의 빚을 법인이 지고 있었는데 이자가 아까워서 투자 받은 돈으로 빚을 갚으셨대요. 투자자가 노발대발했답니다. 투자 목적은 비즈니스를 내 돈을 가지고 잘 키워서 비즈니스를 확장하라고 한 것인데 사실은 기왕에 가지고 있는 부채들은 사실은 갚을 이유도 없고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일단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그 투자한 비용을 가지고 회사가 영위하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확장을 더 크게 하고 혹은 확장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하는데 사실은 쓰라고 하는 부분이죠. 결국 우리가 조합원들로부터 나온 다양한 형태의 자본만 가지고 플랫폼 기업을 유의미한 기간에 압축적으로 성장시키기에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플랫폼 협동조합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는 자본이 가장 유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잘 하는 것하고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스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문제인데 협동조합에 관여하거나 이러는 분들은 보면 뭔가 어려움에 닥치면 이걸 뭔가 배워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메인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그 메인 비즈니스의 전문성을 살리는 쪽으로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IT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 비즈니스나 협동조합에 관여하는 다양한 분들의 가장 취약한 포인트가 뭐냐? 원픽하면 100% IT입니다. 저는 확신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플랫폼 기업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전문가와 협업할 정도의 IT 지식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플랫폼 기업으로 협동조합을 꾸려 나가신다고 했을 때는 누군가 한 명은 반드시 그런 IT 스페셜리스트를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시켜서 비즈니스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내부 인력이 되면 가장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자문들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좀 시스템이나 체계를 좀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